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법문서 작성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법문서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랬지만은 역시 이제 논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논술 작성 요령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변호사 시험 공법 사례형 1문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3회 변호사 시험을 보면은 이렇게 응시자 준수 사항이 맨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여기 문제가 지문이 쭉 지워지죠. 쭉 지워지고 여기 이제 문제가 있고 문제가 5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참조 조문이 쭉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즉 요 뭐 앞에 뭐 안내문은 내비두더라도 요 3장이 이제 말하자면은 1문 100점짜리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 이 특징을 보면은 지문 자체가 굉장히 장문이에요. 길다. 그냥 거의 한 페이지를 꽉 채울 정도로. 물론 이게 이제 3회에서 너무 길다라는 비판이 나와가지고 4회에서는 약간 짧아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시간에 이거를 다 이제 분석하고 쓰기에는 굉장히 힘든 아주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그래서 이런 점이 이제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문제의 특징을 보면은 문제는 이렇게 5문제가 주어져요. 이 앞에 그 지문을 주고선에 문제를 5개를 주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하나에 요거 1문은 25점, 그리고 2문은 10점, 또 3문은 25점, 4문은 30점, 그리고 또 5문은 10점 이래가지고 10점 내지 30점의 문제가 5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힌트가 주어지죠. 어떤 힌트가 주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답안으로 종합적인 논술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사법시험 같으면은 무슨 뭐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논하라 해가지고 막 50점짜리가 탁 터져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거 하나 놓치면은 탈락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변호사 시험은 그게 아니고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 놓치는 것도 괜찮다. 그죠? 그리고 또 답안에서 자세하게 종합적으로 논술을 할 여유가 없어요. 요 25점이면 25점에 맞게 답안을 작성해야 되고 10점짜리는 또 10점에 맞게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종합적인 논술보다는 쟁점을 바로 쓰고 쟁점에 대해서 약술해 나간다. 이게 이제 할 수 있고, 또 따라서 공부는 행정법의 쟁점들에 대해서 그 요지와 그 관련 판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는 필요 없다. 옛날에 이제 막 쫙 논술할 때는 의라든지 이걸 법적 용어로 쫙 쓰는 것이 중요했지만은 이제 이번 변호사 시험에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쟁점이 딱 터져 나오면 아 이게 뭐 때문에 대립이 되는구나. 또 거기서 판례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구나. 내가 보기엔 뭐가 옳다. 이거를 짧게 약술해서 이제 써나가야 되고, 따라서 암기보다는 이해가 중요하다. 이런 점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답안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죠. 답안지를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사례형 제1문 이렇게 쓰여 있어요. 따라서 요게 이제 요 한 장 앞뒤 4페이지가 1문에 쓰는 전부예요. 이거 이상 쓸 수도 없고 답안지도 안 줘요. 그러니까 아까 본 5문제를 요거 한 장에다가 앞뒤면 한 장에다가 다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점은 답안지 제1문은 한 장에, 또 제2문은 제2문이라고 쓴 이제 나머지 한 장에 각각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은 1문, 2문 합계가 2시간이에요. 그래서 시사점을 보게 되면은 먼저 시간을 굉장히 고려해야 되겠죠. 약 30분 정도, 이 정도 시간을 쟁점 파악에 이제 배정해야 된다. 아까 본 것처럼 지문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파악하고 또 각 문제마다 무엇이 쟁점인지를 잘 파악하는 일에
적어도 한 30분 정도 하고 나머지 1시간 30분 정도에 8페이지를 작성하면 된다. 2장 8페이지를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것, 뭐, 이 쟁점을 파악하고 문제를 이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이 속필 연습도 필요해요. 1시간, 만약에 내가 1시간 내에 8페이지를 쓸 능력이 있다. 그러면 내가 쟁점 파악할 시간이 1시간이 보장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2학년 막 시작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거쳐서 가능하면 속필로 이 채점자가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속필로 빨리 쓰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바로 이 쟁점 파악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게 쟁점 파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달필로 막 써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고 또 이렇게 이제 딱 어떤 문제를 봤는데 쟁점 파악이 안 돼요.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쟁점 파악이 안 되는 문제가 딱 터져 나오면은 당황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러고 당할 필요가, 왜냐하면 이게 배점이 뭐 10점에서 한 30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충 작성할 각오로 포기해버린다. 그죠? 그리고 한 문제를 놓쳐도 200점 중에서 20점 내지 30점 정도를 놓치는데 불과하다. 그죠? 그리고 또 서론 결론 써주면 몇 점은 또 먹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혹시 전혀 모르는 문제가 터져 나왔다 하더라도 당할 수, 또 그런 게 몇 개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식에서 선택형에서 벌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황할 필요가 없고 아는 문제에 대해서 착실히 써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내용 작성을 보면은 답안지가 한 장이기 때문에 길고 자세하게 작성할 여유가 없어요. 여기 뭐 제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쓸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짧게 아주 요점만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례형을 진짜로 이제 변시를 채점해 보게 되면은 보통 200점 만점에 70점 혹은 60점에서 100점 정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많이 안 나와요. 이게 잘 쓴 사람도 한 120점, 30점밖에 안 나오고 못 써도 한 60점에서 70점, 60점 정도. 이 정도는 먹어요. 그러니까 이 편차가 크지 않다. 이거를 이제 저기를 해가지고 이 감안해서 한 문제에 너무 욕심을 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시작돼야 되겠죠.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문이 이렇게 길어요. 그죠? 이거를 이제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지문이 이게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에 읽을 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문이 복잡한 경우 날짜별로 잘 정리를 해놔야 된다. 여러분 뭐 이제 2학기 때 구제법을 배우시면 알겠지만은 이 제소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쟁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간적으로 표시가 됐을 때 파악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 화살표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날짜나 사람을 헷갈리지 마라. 그죠? 적을 때 처음에 잘 적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3월 13일 날 요걸 이제 읽고서는 제가 정리한 거예요. 3월 13일 날 주유소를 양수했고 3월 28일 날 그 이제 양수 받아가지고 주유소 변경 등록을 마쳤고 4월 5일 날 이제 양수해가지고 영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5월 초에 탱크를 청소했는데 5월 7일 날 단속을 당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6월 7일 날 문 닫아라. 취소 처분이 떨어졌어요. 요거를 당초 처분이고 여기를 읽어보면은 청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표시해놓고 이 청문이라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절차상 하자죠. 그 다음에 그것이 있은 날과 안 날이 제소기간의 초일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안 날은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처분에 대해서 심판 청구한 날이 8월 23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10월 4일 날 재결이 떨어졌는데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3개월 영업정지로 변경하라는 변경 명령 재결이 떨어졌죠. 그거는 당일 당사자한테 송달이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변경 명령 재결이 떨어지니까 이에 따라서 이제 행정청이 3개월 정지 처분으로 바꿔서 때렸다. 이게 이제 10월 25일이고 이게 이제 변경 처분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다음 날 송달됐다. 이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문제를 이 사례형도 마찬가지고 기록형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쟁점 찾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이런 화살표 방식도 좋고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일목요연하게
짧은 시간에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제 1문의 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3번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갑은 변경 처분에도 불구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려고 한다. 이 경우 취소 소송의 대상과 제소 기간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놓은 걸 보면은 여기서부터 기산을 할 것이냐, 당초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냐, 아니면은 3개월 변경 명령 재결이 소송의 대상이냐, 아니면은 이제 요 3개월 정지 처분, 변경 처분이 이 제소 기간이 소송의 대상이고 제소 기간이 여기서부터 계산돼야 되느냐, 이게 이제 달라지죠. 만약에 요걸 6월 7일자 당초 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은 재결을 거쳤기 때문에 안날로부터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소송의 대상은 당초 처분이 되고, 또 요 3개월 변경 명령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본다면은 소송의 대상은 3개월 변경 명령 재결이 될 테고, 그로부터 그걸 안날로부터 90일 내에 또 해야 된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최종 처분, 변경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라면은 요 10월 25일 날 요 처분에 대해서 요 변경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고, 요 앞날은 10월 26일이기 때문에 이부터 90일이 산정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느 거를 소송의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제소 기간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검토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송의 쟁점은 소송의 대상이 당초 처분인지 변경 명령 재결인지 변경 처분인지 여부가 소송의 대상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겠고, 제소 기간은 소송의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죠. 그런 걸로 어떻게 이제 파악할 것이냐. 또 원처분주의에 따라서 당초 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볼 경우 이제 재결 소송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은 그 재결에 대해서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지까지 검토돼야 된다. 판례는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다 해서 아주 묘한 법리를 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2학기 때 구제법을 배우면은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쟁점 파악이 끝났으면은 답안지에 체계를 잡아야 되겠죠. 기본 체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게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와 같이 잡으면 되겠다. 그죠? 처음에 이제 이거는 쟁점이 2개예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1번 문제의 쟁점이 2개다. 그러면은 이제 맨 위에 문제의 소재를 써주고, 그 다음에 쟁점 1의 소제목을 써주고, 쟁점 학설 판례 사견 사안 해결, 또 쟁점 2의 소제목을 써주고 쟁점 학설 판례 사견 사안 해결. 학설이 없는 경우에는 판례를 소개하고 판례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쓴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제 이거예요. 쟁점 또는 문제의 소재, 뭐 어떤 거로 써도 좋아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학설, 그 다음에 판례, 그리고 이 논술이라는 거는 남의 견해만 소개하거나 판례를 소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견해, 내가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밝혀야 되죠. 사견 쓰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거를 적으면 되겠다. 그래서 대충 요 정도로 쟁점 학설 판례 사견 사안 해결 요 정도로 이제 쟁점마다 잡아나가면 크게 뭐 실패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체계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답안을 작성하다 보면 고민되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화살표한 거,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화살표가 지금 몇 개가 들어가요. 벌써 여기 5개다. 그죠? 결론까지 6개. 이런 게 들어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제를 그냥 해설하는 거에 불과한 거죠. 처음에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소재가 뭔지를 적어주는 거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의 제기 혹은 사안의 쟁점, 서론 이런 것들 또는 결론 부분, 사안의 해결, 결론 부분은 답안지에 반드시 작성해야 할지 이게 고민이 되죠.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배점이 돼요. 여러분 요 1문이 요게 이제 한 30점짜리 문제라고 보면은 여기에 1점씩만 들어가도 6점을 먹고 들어가요.
그리고 또 문제의 소재가 1점 배점이 됐다면은 엉터리로 쓰더라도 완전 엉터리가 아닌 이상은 교수가 채점을 할 때 0.5점은 주지 않는다. 0.5점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하죠. 1점 아니면 2점이기 때문에 그냥 1점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쓰느냐 안 쓰냐에 따라서 적어도 3, 4점이 그냥 확 바뀌어져요. 이게 1문에 이게 5문제니까 3점씩만 해도 3, 5, 15점. 약 10점 정도가 이거를 적는 거에 따라서 바뀐다. 지금 그렇죠. 이 1문에 1만 해도 벌써 이게 한 6점 정도. 최소한의 배점이죠. 이건 6점. 또 2문에서도 이제 또 주어질 테고 3문에서 주어지고 5문까지 치면은 이게 배점이 적은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한 30점 중 최저 내가 쟁점을 놓쳤다 하더라도 한 10점 내지 15점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답안을 채점하다 보면은 이제 결론 쓰고서는 이유 이렇게 해서 쭉 쓰는 답안이 있어요. 이거는 말하자면 교수가 점수를 주고 싶어도 줄 항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는 다른 과목은 모르지만은 행정법에 있어서는 이 양식대로 써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거의 반드시 배점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 3회 변호사 시험 제1문의 경우 문제가 5개니까 그죠? 1점씩만 배점이 된다고 해도 서론 결론해서 10점이에요. 그죠? 10점이고 그래서 통상 100점 만점에 35에서 60점 정도 받음으로 이 10점이라는 배점은 적은 배점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가능하면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체계에서 1문하고 1문에 제 설문위를 다 썼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설문위를 쓸 때 여기 요 부분에다가 줄을 띄워야 할까? 그죠? 이런 것들이 또 답안을 쓰면 고민이 돼요. 또 이런 데 쓰다가 중간중간에 줄 띄워야 할까? 이런 것이 이제 고민이 된다. 그래서 문제 사이에는 한 줄 내지 2줄 정도 띄우는 것이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나중에 이제 답안을 작성하고 나서 이제 끝에 가서 시험 이제 제출할 때쯤 돼서 갑자기 쟁점이 생각나는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작은 글씨로 거기다 막 적어 넣어야 돼요. 읽을 수 있게만 하면은 어떤 교수든지 채점위원은 읽어보고 점수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타 줄띄우기 경우 지금 답안지가 4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줄띄우기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안지 분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되도록 줄을 띄우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되지만은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쟁점이 이게 잘 생각이 안 나. 그런데 다른 문제의 답안을 쓰다 보면은 쟁점이 터져 나오는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몇 줄 정도 띄워놓고 넘어가는 건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좌우 여백이죠. 답안지에 좌우 여백을 주어야 할까. 이게 또 이제 고민될 수 있는데 답안지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좌우 여백을 많이 주지 말고 약 한 1 내지 1.5 정도 여유를 주는 것이 무난한 것으로 생각된다. 답안지 필체라든지 이 시각적인 이 정돈성 이런 거는 여러분 배점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이 지금 벌써 수험생이 한 3,000명 돼요. 어떤 교수가 그걸 채점을 하는데 아침 먹고 할 때하고 점심 먹고 할 때하고 달라요. 점심 먹고 할 때 졸려요. 그때도 채점을 해야 돼. 그러면 뭐만 보고 하겠어요? 제목만 보고 체계만 보고 점수를 주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능하면은 답안지는 조금 알아보기 쉬운 글자로 정돈되게 작성하는 게 이제 우리 교수들 간에는 한 5점에서 10점 차이가 난다. 그 똑같은 내용을 적더라도 막 빽빽하게 아주 심단하게 적는 거하고 그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딱딱 이렇게 적는 거하고는 5점 내지 10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돼요. 그래서 좌우 여백을 너무 주는 거는 문제지만 그래도 보기 좋게 한 1 내지 1.5cm 정도 여유를 주는 것이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 분량 조정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답안지를 보면은 1페이지부터 뒤에 4페이지까지 전체가 133줄이에요. 그래서 또 1문의 전체 배점이 100점이죠. 그러면 한 문제당 어느 정도 답안지 분량을 배정할 것인가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따라서 배점보다 약 5줄 정도 이렇게 더 배점하면은 대략 100점에 133줄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배점이 30점짜리면은 35줄 요 양옆에 답안지 양옆에 이 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35줄을 정도를 배정하고 10점이면은 15줄 정도 이렇게 배정하면은 이게 답안지가 이제 어울릴 수가 있다. 물론 이제 내가 쟁점을 놓쳐서 다른 걸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35줄에서 조금 더 넘어가는 정도로 정리를 해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도 또 돼요. 문제 표시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보다 보면 고민이 돼. 이런 것들 1문의 1이라고 쓸까? 1문의 2라고 쓸까? 설문 1이라고 쓸까? 설문 2라고 쓸까? 뭐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또 1문하고 설문 1하고 설문 2하고 바꿔 써도 되는가? 이런 것도 고민이 되는데 이제 그거는 첫째 문제의 표시는 뭐 어떻게 해도 좋다. 하여간 이 채점위원이 알아볼 수 있게 제1문의 1, 제1문의 2, 또 설문 1, 설문 2 어느 것도 좋고 그냥 1, 2 이렇게 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알아볼 수 있게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문제를 쓰는 순서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썼는데 채점을 안 하는 이런 채점위원은 없어요. 그런데 조심할 거는 1문하고 2문을 답안지 자체 전체를 바꿨으면은 그건 안 돼요. 1문 채점위원이 따로 있고 2문 채점위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가면은 0점 처리된다. 만약에 시험 보다가 2문을 1문에다 썼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얘기를 해서 1문과 2문의 답안지가 바뀌었다는 도장을 거기서 받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1문 채점위원한테 가가지고 이제 제대로 채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당황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은 그랬을 때는 이제 거기 이제 감독관한테 얘기해서 도장을 받는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기본 체계는 어떻게 잡을까? 또 문제의 표시는 어떻게 할까? 문제의 순서는 바뀌어도 되는가? 문제의 제기 사안 해결은 반드시 작성해야 할까? 또 줄띄우기는 어떻게 할까? 또 여백은 어떻게 할까? 또 문제당 답안지 분량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서 이런 것들이 딱 잡히고 있어야 이제 시험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채우는 문제가 남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지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문에서 설문 1의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령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방법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어요. 즉, 이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해서 법원에서 통제가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묻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의 문제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작년 2학기에 배운 행정법 총론의 그 행정입법 파트에서 아주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죠. 제재적 처분 기준이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규정된 경우 그게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냐 아니면 내부적 기준에 불과한 행정규칙이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학설은 이제 법규명령설, 행정규칙설, 수권여부 기준설 이런 학설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판례는 이거는 이제 제재적 처분 기준이 대통령령에 정해진 경우에는 법규명령이고 그리고 또 다만 이제 과징금에 대해서 최고 한도로 본 판례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재적 처분 기준이 부령에 규정된 경우에는 이거는 행정규칙으로 법규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산업통상자원 부령 장관이 제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법규성이 없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행정규칙일 경우에 어떻게 법원이 통제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1번 문제의 이제 쟁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법원의 통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행정입법은 법규명령하고 행정규칙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제가 들어가느냐 또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제가 들어가느냐 또 헌법재판소의 통제에 대해서 써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쟁점으로 검토해 봐야 돼요. 법규명령에 대한 법원의 통제는 구체적 규범 통제죠. 구체적인 사건이 문제됐을 때
그 법규가 상위법에 위반되느냐 이런 것, 즉 구체적 사건이 문제됐을 때 이제 다룰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령을 법규명령으로 보면은 구체적 규범통제이다. 이 말이 들어가야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구체적 규범통제에 대비되는 개념은 추상적 규범통제예요. 규범 자체를 바로 재판에 올려가지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법제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행정규칙에 대해서 법원의 통제 방법은 무엇인가? 이게 또 문제가 되죠. 없다. 행정규칙은 내부 기준에 불과하고 이거를 법원에서는 따지지를 않아요. 그죠?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에 대한 법원의 통제 방법은 없고, 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규칙을 미뤄두고 상위 법규에 위배되는 지역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 부령을 행정규칙으로 보게 되면은 적절한 통제 방법이 없고, 다만 재량의 일탈 남용 정도가 이제 검토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로 검토할 것이, 이 채점을 하다 보면 이게 통제, 사법적 통제 방법만, 요게만 이제 신경이 못 써가지고 헌법재판소의 통제에 대해서 쓰는 답안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문제 자체가 지금 법원의 통제 방법이죠. 헌재를 뺀 법원의 통제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통제 방법에 대해서는 작성할 이유가 없고 시간 낭비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거예요. 답안지는 몇 줄 정도 작성해야 할지, 전체 체계 및 대략적 내용은 어떻게 될지, 또 그 작성량은 몇 점 정도 될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지는 지금 배점이 25점이므로 대략 30줄 정도, 이쪽 한쪽 면 정도를 차지할 수 있도록 4페이지, 한 장 4페이지 중에서 한 페이지 정도 작성할 정도로 이제 작성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전체 체계를 보면은 그렇죠. 문제의 소재. 지금 이것이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이가 문제된다. 또 그렇게 볼 경우 법원의 통제 방법이 무엇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써주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에 대해서 써주고, 법원의 통제 방법에 대해서 써주고, 결론을 줘준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작성하면은 아무리 잘 써도 25점에서 20점 맞기는 힘들어요. 그건 답안 몇 개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한 15점 정도, 100점 만점에 한 60점 이 정도가 이제 고득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 문제의 쟁점은 이 두 가지고, 두 가지를 적절히 정리해 가지고 이제 쓰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검토할 거는 이 문제의 소재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들어가야 되죠. 답안에는 그 채점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무엇인지 이걸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별표 1의 법적 성격 혹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법규성 여부. 그러니까 요 산업통상자원부령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이 법규명령인지 아닌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쟁점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법원의 통제 방법이 무엇인지 이거를 갖다가 그냥 써주면 된다.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써주면, 만약에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별표 1 처분 기준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법이 문제된다. 이렇게만 써도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2점 배점이라면 1점 정도는 먹고 간다. 만약에 생각이 정 안 나면은 문제를 그대로 뺏겨가지고라도 여기다 적어주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설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뭐 이게 작성례예요. 뭐 잘 작성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재적 처분 기준을 정한 법규명령의 법적 성질 혹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가 먼저 검토돼야 하고, 나아가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법원의 통제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검토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 2나 3의 소제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것도 또 고민이 되죠. 이 문제는 교과서에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혹은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는 제목으로 뭐 명시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대로 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에 교과서의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그냥 별표 1의 법적 성격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별표 1의 법규성 여부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적어도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학설 여기 이제 쟁점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행정규칙이냐 법규명령이냐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학설을 써야 돼. 학설은 반드시 적어야 하는지 또 학설은 자세히 적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학설은 거의 반드시 배점이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기를 보고 그다음에 학설은 자세히 적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아까 칸도 얼마 안 되고 그죠? 학설을 그 어떤 학설에 대해서 그 학설의 견해, 그거에 대한 비판의 견해, 또 그거에 대한 나의 생각까지 적어가지고 아주 학설을 완벽하게 적는다는 건 불가능하고 또 불필요하다. 학설은 이 제목, 학설의 제목을 하나 써주고 그 제목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는 정도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 그죠? 이렇게 이제 세요. 그래서 그러면 공부 방법도 또 나오죠. 이 공부를 하다 보면 학설 대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문적 욕구가 생겨요. 내가 이걸 한번 파악해 보고 싶겠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중에 이제 연구를 새로 시작하면 그때 하시고 지금은 학설을 빠뜨리지 않고 적고 또 제목 정도를 설명해 주는 정도로 간략히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판례죠. 판례를 반드시 적어야 되는지 또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는 학설과 별도의 항으로 나눠야 할지 이런 것들이 또 고민이 돼요. 거의 반드시 적지 않은 배점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이 시험은 변호사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서 다투는 거는 학설보다도 판례예요. 판례를 보고 판례 태도에 따라서 주장하고 또 판례가 잘못된 것 같으면 판례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판례는 거의 반드시 이제 적지 않은 배점. 물론 어느 정도가 될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꽤 많은 배점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이 어떤 답안지를 보면은 학설을 쭉 쓰고서는 가로 열고 판례 이렇게 있어서 간략히 요게 이제 판례의 태도다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고 또 뭐뭐란 설이 있는 뭐뭐 긍정설은 뭐뭐뭐이고 법규명령설은 뭐뭐뭐이고 이것이 판례이다 이렇게 적는 그냥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적는 수가 있어요. 위험하죠. 만약에 채점자가 점심 먹고 와서 채점하면서 졸린다 그러면 그 간과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는 안 적었구나 하고 넘어가면은 몇 점이 날아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항을 나눠준다. 또 판례의 태도는 요 불형 형식의 지금 법규명령이 문제되지만은 불형 말고도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판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적어주면은 이제 판례에서 꽤 득점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판례 무엇보다도 학설도 중요하고 판례도 중요하면 판례는 이제 매우 중요한 시험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채점에서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사견을 적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배점이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역시 이 답안은 자기 생각도 밝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적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되죠. 또 그렇지 사견과 소결이 같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합쳐서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서 내가 이제 법규명령이 옳다 이런 결론이 행정규칙이 옳다 이렇게 이제 판례의 태도에 따라서 결론을 내렸으면은 뒤에서 행정규칙으로 볼 경우 법원의 통제 방법만 적을 것인지 아니면은 법규명령으로 볼 경우의 법원의 통제 방법도 적을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와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법원의 통제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앞에서 한 개의 학설을 택한 경우에도 이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와 행정규칙으로 나누어 살펴볼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답안지를 쓰다 보면 고민이 돼요. 설문이 법원의 사법적 통제 방법을 묻고 있으므로 각각의 학설에 따라서 어떤 통제 방법이 있는지를 나누어서 검토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 부분의 핵심은 이제 두 가지죠. 법적 성격하고 요 앞에서 논한 거를 쭉 쓰는 거예요. 그죠? 이 제재적 처분 기준은 불형 형식의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성이 없고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법은 거의 없고 재량 일탈남으로 이제 통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어요. 배점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해서 배점이 몇 점 정도 될지, 그죠?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해요. 이것도
보면은 25점짜리 문제이니까 이거는 이제 요 문제의 소재하고 뒤에 결론 부분에 뭐 1점 내지 2점 주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앞에 2 법규명령식 행정규칙 법규성 여부에 10점 정도 간다. 또 뒤에 법원의 통제 방법에 10점 정도 간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학설은 한 3점, 그죠? 또 판례는 한 2, 3점. 이렇게 해서 여기 한 2, 3점, 또 여기 2, 3점. 요거 전체가 10점. 요 이제 사이드에 각각 1, 2점씩 주고 요거 10점, 요거 10점 하면 20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설을 이제 많이 쓴다고 해도 한 3점, 4점 이상은 받기 어렵다. 판례를 안 쓰면은 2, 3점이 날아가지만은 쓰는 순간에 2점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어요. 세부적으로 이제 학설이 3, 4점 내, 판례가 2, 3점 내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논술 작성에 대해서 간단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